이제 퇴직연금 과세책. 아, 세금. 그 과세책을 알아야 조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연간 받은 게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를 하거나 16.5%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200원 안 넘기게. 안 넘기는 게 그래서 핵심이에요. 심지어 10년 동안 나눠받으면 30%를 할인해주지만 10년 초과 시부터는 초과분에 대해서 40% 할인. 아하. 자, 이제 그런 꿀팁 잊지 말고 네. 나중에라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돈을 부르는 퇴직연금. 네. 마지막 시간 4교시입니다. 오늘 불러야 됩니다. 네. 은퇴 이후에서만 행복하게 인출할 수 있는 전략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수명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어요. 네.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저는 120입니다. 120이요? 네. 아, 제가 진짜 손금이 엄청 길어요. 생명선이. 끝도 없어. 주름 아닌가요? 그죠? 아니, 거의 지금 엄지손가락 뒤까지로 돌아가고 저는 120살 갑니다. 120살. 네. 그러면 잘 짜셔야겠네요. 인출 전략. 그 은퇴 후에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뭐 얼마를 쓰게 되고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생활비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때가 있고 감소할 때가 있고 목돈이 크게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 걸 이제 나이의 때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한번 정프로님의 은퇴 생활 4단계를 직접 그려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저희가 이 은퇴 생활 로드맵 네. 칠판을 준비해 봤는데 여기에 이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얼마나 돈이 필요할지 네. 필요한 자금을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 뭐 50세까지는 뭐 크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가 65세까지도 괜찮아요. 네. 근데 저는 70대 한번 빵 뜹니다. 그래서 그리고 많이 가시는 75세도 넘어서 85? 80세쯤 요 정도? 85? 이제 저 뒤로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요 정도 그림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특별히 더 많이 쓸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애들한테 돈을 일단 안 쓴다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뭐 이런 거 없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내와 약속한 게 제가 70쯤 되면 네.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준대요.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준대요. 70살부터 만나라. 이거 뭐 우리 부부 얘기예요. 여러분이 뭐 참견하실 얘기는 아닙니다. 뭐 개방적이시네요? 수박맛 버전으로. 와이프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 수명을 70까지로 보신 거 아닐까? 아니 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여태까지 저는 이제 70세쯤에 네. 도서관을 하나 하고 싶어요. 도서관이요? 네. 라이브러리.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모아놓고 그 책들을 이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그만 뭐 책방 같은 네. 거라도. 그러다가 이제 한 2, 3년, 3, 4년 정도 지나면 네. 그 책 훔쳐간 놈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그 책들 다시 내가 더 채워놔야 되고 규모도 좀 키워야 되니까 예. 요 정도 이제 저는 이제 상저하고 그림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보통 근데 다른 분들이 많이 다른 양상을 보여요. 뭐 이게 틀렸다는 아닌데 네. 은퇴를 이제 보통 보면 국민연금이 나올 즈음, 공적연금이 나올 즈음을 시작으로 봐요. 그럼 그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아, 은퇴 이후에 오늘 생활비가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나는 70까지는 별로 안 쓰다가 그때 가서 폭등하겠구나. 그러면은 돈이 필요하네. 자산이 있는 거 집 약 좀 줄이고 그 집 한 돈을 일부 유동성 좀 확보하고 혹은 대출 갚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자. 그리고 특징은 소비가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자라면서 뭐 사교육비고 뭐고 쓰고 그다음에 아빠 엄마의 소득이 늘어나요. 요때 55세 요때쯤 되면 거의 피크입니다, 소득. 아, 그때가 제일 많을 때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은퇴 딱 65세 앞두고 혹은 네. 60세 앞두고 뭘 하냐? 인생의 마지막 차라고 생각하고 차를 바꿉니다. 보통 많이들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저 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준비기. 그 다음 문제 65세부터 75세까지는 은퇴는 은퇴인데 사실은 사회에서의 은퇴가 아니라 그냥 정년만 끝났을 뿐이에요. 나와가지고 하는 사회생활은 왕성합니다. 친구도 만나고 뭐 등산도 가시고 골프도 치러 가시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때는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요즘에 65세, 75세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잖아요. 아저씨 아줌마예요. 워낙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뭐가 늘어나냐면 경조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아, 주변에 맞아. 뭐 이렇게 친구 아들내미 결혼 뭐 그쵸. 이런 거 엄청 많죠. 또 부모님 돌아가시고. 맞아요. 위로는 돌아가시고 아래로는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퇴직 전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경조사 돈은 꼭 좀 마련하고 퇴직을 하라. 별도로. 네. 그 정도로 이게 버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유동성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쭉 줄어듭니다. 이제 75세부터는 슬슬슬슬 줄어들고 이런 회상기라고 하죠. 생활 반경이 축소가 돼요. 이때 뭐 유럽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것들은 엄두를 못 내시고 거의 뭐 국내 여행이라든가 그리고 일상 소비 자체도 감소합니다. 제목이 너무 쓸쓸하다. 회상기라고 하니까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네. 그렇죠. 그리고 간병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질병이 증가하면서 생활비 말고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80세 이후로는 그렇죠. 80세 이후가 될 수도 있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65세 이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뭘로 케어해야 되냐? 이건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내 돈으로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어떻게 아플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영역은 보험이 해결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내 돈으로 준비를 하자. 연금을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대부분 그냥 뭐 60세 되면 그때부터 받는 게 연금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우리 4단계에 따라서 이 일반적인 그래프들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돈 많이 쓰고 좀 줄어들고 그리고 나오게 되는 공적연금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준비한 돈들을 마치 블럭처럼 활용을 해야 돼요. 네. 자, IRP로 지금 납입하시는 건 언제 어떻게 받아야 되냐? 네. 55세가 되시면 IRP에 있는 돈을 연금저축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웬 연금저축? 3교시에 말씀드렸습니다. IRP의 개인 납입금과 퇴직금이 합치면 나중에 어쨌든 막 골치 아픈 일이 생겨. 그럼 그거 어떡해? 그러니까 교보생명에 만들어 놓은 IRP가 있다. 그럼 네. 쭉 부어요. 부었다가 55세에 뭐예요? 싹 빼? 싹 빼요. 빼서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겁니다. 옮겨놓고 뭐 해요? 55세부터는 내가 소득이 있어도 받아요, 그냥. 왜? 소득이 감소하는 임금 피크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0년 이상에 걸쳐서 나눠서 받아야 아까 그렇죠. 1200만 원을 네, 안 넘겨야 맞습니다. 되니까 미리부터 받아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뭘 하냐? 퇴직하게 되면 그 IRP 빈 계좌 있죠? 네. 거기다가 퇴직금 퐁당 담아놓고 그거는 또 퇴직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가장 큰 게 사실 세금, 건강보험료, 기타인데 얘가 제일 큽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문제가 제일 커져요. 그때도 그렇게 많이 내요? 그때 더 많이 내요. 일반 직장인들은 이때 가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요? 네. 소득이 별로 없는데? 예. 소득이 별로 없는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들 직장에 살짝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게 핵심이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그 피부양자 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더 한 번 까다로워져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연간 소득이. 연간 소득이? 우리가 예를 들어 떡볶이 장사를 해요. 네.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매출이 나왔어요. 1년에 6천 매출. 재료비가 4천이에요. 2천 버는 거죠? 2천 번 거죠. 네. 그러면 이 2천을 소득으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연소득을 평가를 할 때 연금, 공적인 연금, 국민연금 같은 거? 그렇죠. 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네. 국민연금 이런 공적연금은 세 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내 실제 소득이 아닌데. 그렇죠. 그걸 따져가지고 연소득이 2천을 초과하게 되면 네. 피부양자 안 돼요. 피부양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금 플러스 다른 소득들 다 합쳐가지고 보니까 네. 2천을 초과하게 되면 아들 직장 다니는 거에 얹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죠. 그러니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원룸 월세 받는 거 이런 거 이제 로망이신 분들 그렇게 자칫 잘못했다가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연금으로 받으면 끝날 것을 피부양자도 안 되고 오히려 건보료를 몇십만 원씩 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퇴직금이 2억 정도 있어요. 이거 깨가지고 내가 굴리자. 순수하게 이제 받는 게 퇴직소득세 떼고 이거를 만약에 원룸으로 원룸 한 4개 돌린다. 원룸을 4개 돌린다. 네. 그러면 얼마 정도 받으면 만족하시겠어요? 1년 연간 연간? 예. 4천. 연간 4천? 못 받을 수 있겠고. 수익률이 20%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요즘에 월세든 뭐든 하게 되면 무조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해야 되죠. 월세도? 무조건요. 원룸 하나 있어도? 그럼요. 그래요? 네, 사업자 등록식이 나온 다음에 사업소득이 단돈 10,000원이라도 생기면 네. 그때는 지역갈자로 무조건 전환입니다. 피부양자 안 돼요. 10,000원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네.
그러면 원룸 월세 이런 거 나 안 해. 그럼 그냥 저 월 지급식 월배당 그래, ETF. 속편하다, 그게. 이런 게 속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억이면 예. 우리 그냥 배당률 한 뭐 6% 나오면 많이 나온다? 요 정도 나와야죠, 최소한. 예, 월백. 네. 그런데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 지역가입자는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내 돈이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까지 상관없는데 1,001만 원 받았다. 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 그 1,001만 원 전체를 소득으로 받습니다. 안 받을란. 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퇴직금 내가 굴리겠다고 해서 빼가지고 굴려서 소득 생겨봐요. 소득 생겨봐야 세금 나가고 건보료 나가고 뭐 하면 더 손해볼 수 있으니까 네. 아예 그냥 확정적으로 퇴직연금, 퇴직금으로 받은 건 IRP 계좌에 넣어놓고 올리는 게 훨씬 더 심플하고 네. 리스크 없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유, 그냥 교보생명 가는 게 낫겠다. 다른 거 괜히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가 괜히 뭐 하려고 하다. 건강보험료 폭탄 맞고 괜히 세금 폭탄 맞고 하지 말고 그냥 교보생명으로 가셔서 IRP 개설하시면 됩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뭐 미리미리 개설을 해두시고 네. 미리미리 납입하시다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 자, 지금까지 이제 4교시에 걸쳐가지고 네. 이 돈을 불리는 퇴직연금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아 근데 저는 네. 솔직히 퇴직연금을 네. 그렇게 깊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이제 한 몇십 년 남았잖아요, 저는. 예. 그러다 보니까 깊게는 생각 안 했는데 이제 퇴직연금은 제가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소장이 감동입니다. 이제 판타스틱이에요. 감동까지 주는. gorgeous. 퍼펙트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DB, DC, IRP 이게 뭔지 일단 확실히 개념 잡았고 네. 그다음 세금을 어떻게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현명하게 인출을 해서 돈만 운용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이거 이제 완벽하다. 70세 이후의 삶이 아름다워야 되니까. 예, 저 70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왠지 이유는 아마 다들 모르실 텐데 여기 제작진들만 알고 있지요. 네. 자, 그럼 돈을 부르는 퇴직연금 복습도 꼼꼼히 하시고요. 앞으로 행복한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 모두 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